보에요. 합천군 전 지역이 극한 호우로 지금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저지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지금 남부 지역의 거의 모든 하천이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하천 주변으로는 또 절대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2부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17일 하루 만에 거의 9% 가까이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는요.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글로만삭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17일 단 하루에 거의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는데 개인들은요 엄청 당황했거든요. 이게 하루에 9% 가까이 빠진 거, 정확하게 8.95% 빠졌는데 하루 만에 너무 급하게 빠져갖고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가 비슷한 보고서를 내면서 그 당시에 6% 넘게 빠졌거든요. 이게 한번 다시 재현됐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왜 갑자기 투자 의견을 바꿨어요? 이게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냥 HBM 시장, 지금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갔던 이유가 이 HBM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 쪽으로 전량 납품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이제 더 나오면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또한 내년에 좀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HBM의 경쟁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SK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좀 약해집니다. 지금은 사실 HBM,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칩 좀 주세요, HBM 좀 주세요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경쟁체가 되면은 좀 이런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시장에선 조심스러운 얘기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야 드디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거 HBM 납품하겠죠. 납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소문이 지금 막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정보력이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알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소문이 지금 증권가에는 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국내 증권사들도 의견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 너무 극하게 빠지는 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금의 SK하이닉스는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높은 수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납품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수율 문제인데, 이 높은 수율을 SK하이닉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주식이 하향 조정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빠질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더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돌파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또 게다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빠지고 이럴 때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본인들의 이제는 그 투자 성향이라든지 목표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요, 일단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냉철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단기 조정이 일어날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 체계로 간다 그러면 영향은 분명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투자라는 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것보다는 이 균형 잡힌 조향,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요리조리 이게 피해갈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이라든지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조향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출렁인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 주가는 오를 거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가 4일 연속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4일 연속 올랐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흐름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돈 빼서 다시 삼성전자로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는 이 경영 일선에 나서서 확실하게 이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M&A라든지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오너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모직 합병 관련돼서 맞습니다. 9년 가까이 이끌던 재판에 대법원 무죄 확정이 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가에는 호재다. 네,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HBM의 흐름을 놓쳤던 게 과감한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부재의 문제, 오너의 부재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공적적으로 아마 반도체 쪽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바로 그 뭡니까 소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는 기간이죠.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21일부터 드디어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딱딱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건요. 먼저 자신의 신청 날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는요. 오부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날은요. 16이고요. 화요일 날은 27, 수요일 날은 38, 목요일 날은 49, 금요일 날은 50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 그럼 나는 이제 정했습니다. 나는 수요일 날 해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는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급받을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는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데 나는 신용카드로 받을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지 선불카드로 받을지를 결정을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는 그 신청 방법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를 이제는 신청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신용카드로 받을 거야라고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신청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 홈페이지 ARS 콜센터 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카드사 제휴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지역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택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따로 신청하는 사이트가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드 사면 카드사로 가야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거면 동사무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오프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URL 문자가 온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신청 사이트가 있대더라.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겠다. 꼭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신청을 내가 만약에 카드로 한다. 이것도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카드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카드 회사에서 벌써 막 계속 안내 문자가 와요. 오죠.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사 카드가 여러 장인 겁니다. 근데 나는 A사 카드로 이제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카드가 여러 장이니까 A사 카드도 어떤 걸 신청해야 되지? 고민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사 카드를 지정하면은 A사 카드 모두 됩니다. 예, 그냥 아무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A사 카드면은 쓰면은 알아서 차감돼서 문자로 예. 알려줍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시간 잔액이 이렇게 문자로 오고요. 근데 또 하나 많이 궁금하시는 게 신용카드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신용카드가 먼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민생회복 지원 소비 쿠폰이 먼저 나가는 건지 이게 궁금하시는데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먼저 나갑니다. 그럼요. 예, 그게 먼저 차감된 다음에 내 돈이 나가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네. 그것도 문자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제 푸시가 갈 거니까 요거 안심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여기 눌러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건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거 꼭 강조해야 됩니다. 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전한길 전 강사 꼽아봤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분이 과연 있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뭐 영향력이나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덜 보거나 못 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당대표 선거를 좀 앞두고 내가 유튜브 운영하는데 나 구독자 수랑 해서 헤아려 보면 한 10만 명의 당원을 내가 입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거나 옹호하는 후보가 없으면 내가 직접 선수로 뛰겠다고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하나의 뭐랄까요? 변수랄까요? 네. 좀 놀라움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어 정치적으로는 부상한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그 얘기 이따가 좀 더 네. 하고요.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금주의 뜬 인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중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단연 주목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한지아 의원의 한마디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일종의 청문회 스타처럼 지금 부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한지아 의원이 그 말을 받아서 존경하지 마세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 장면만 발췌한 영상이 조회수 상위 5개 영상을 합해보니까 오늘 낮 1시 현재 합계 22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예. 그런 한마디여서 공감의 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금주 뜬 인물로 선정합니다. 자, 금주 진 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1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꼽았더라고요. 근데 송원석 의원, 이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은 그러니까 어떤 결로 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좀 알겠고 이제 송원석 의원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을 거의 가로막고 서 있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엄호와 무관한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더 나아가서 막 대단히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혁신을 막 가로막고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하는 반혁신의 인물처럼 이제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좀 굳어지고 있는 게 정치인으로선 좀 좋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금주의 진 인물은 단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정도로 망신스러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후보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 앞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있다고 한다. 그 포스트잇의 내용인즉슨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가지라. 동문서답하시라.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그런 포스트잇 정말로 붙어 있으면 끝나고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도 알지 못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청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내내 교육계의 첨예한 현안이었던 AI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논문 표절도 논문 표절이지만 이분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빠른 지명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도 뭐 관료나 이런 출신들이 아닌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그 동안에도 전부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내용을 전달했을 거예요. 잘 모르는 거 나오면 동문서답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컴퓨터에 붙여놨다. 그건 정말 좀 너무나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죠. 검증의 뜬 인물 진인물을 보니까 우리 장윤매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태를 계속 지목하고 계시고 송영훈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목하고 계셔서 오늘 그 두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는데 그 전에 우선 특검 수사 약간 좀 짚어보고요. 네. 윤 대통령 구속 적부심 기각된 건 뭐 너무나 예상했던 바죠. 너무나 예상했던 바인데요. 구속 적부심이란 건 그럼 영장을 발부한 이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내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속의 필요성이 사후적으로 사라졌는지 사정 변경이 뭔가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항변 내용도 뭐 마지막에는 거의 1시간 동안 본인 항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 건강이 좋지 않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수용 생활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취지였다는데 그러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면 돼요. 이를테면 한 3, 4일 나와서 병원 진료를 예. 집중적으로 받는달지. 그런데 뭐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구속적부심은 1시간 또 일찍 와서 되게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야멸찬 판단, 뭐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좀 되지 않을 것이었고 하나의 또 장애전, 여론전, 뭐 정치전 이런 성격으로 법률 절차를 그렇죠. 이제 가져가고 있는 국면까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뭐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률가들이라면 대체로 다 예상 가능한 그렇죠.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본래 구속적부심은요. 인용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연간 7%에서 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도 원래 확률이 낮은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고 그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그 모스탄 전 대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인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런 윤 전 대통령의 행위 또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주변 인물들에게 사건에 관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불식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도 뭐 전혀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도 퍼나르고 뭐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고위 공직을 지냈었을까요? 그러니까 차관보를 지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단면 그러니까 완전 극우 세력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 지금도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여파나 악영향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관세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도 낯설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은 한국계고 굉장히 이제 거짓 뉴스 같은 거 가짜 뉴스를 막 설파를 하고 있어서 서울청에서 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도 그러게요. 하고. 근데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아쉬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자필로 편지로 남겼습니다. 접견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못하게 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 자체가 정말 큰 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이 분분한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도 옹호하고 지지하고 풀어줘야 된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지지자들은 막 이런 뭐 유튜브 이 컨텐츠들도 많이 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곧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기 행정부가 출범할 것 같은데 미국이 구하러 올 거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모스탄을 못 만나서 너무 아쉽다. 모스탄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고 구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것도 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주한 미대사로 올지도 모른다는데 만약에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이 사람이 주한 미대사로 지명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그레망 그걸 안 안 할 해야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모스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표피적인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일부의 분들께서 해외의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 요건 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스탄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선거제도를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죠. 저보고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평해보라고 하면 저도 매우 제한된 정보를 급히 수집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스탄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의 선거제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은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월터 머베인이라고 하는 그 미시간대 통계학과 교수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매우 유력한 근거로 제시됐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월터 머베인 교수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주로 하는 집단과 본투표를 주로 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간과한 분석을 내놨었죠. 마찬가지로 이 모스탄이라고 하는 분도 한국의 구체적인 정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우 제한된 정보로 편향된 결론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예. 높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떠한 전거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검의 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뭐 통일교도 사사시 뒤지고요. 뭐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사람한테 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회사들도 뒤지고요. 그 다음엔 또 개신교계 원로 목사들이나 이런 쪽도 다 뒤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무실도 뭐 잇따라 계속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당연하다. 예,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도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거 가급적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원식 의장도 이제 원칙론적으로는 그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이거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도 한 번 전화한 것 같고 그러냐. 난 이제 아직 참고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조간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한 번 전화했다고 영장 발부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의원실에 대해서 지역 사무실까지 해서 이 구명 로비가 있었고 이른바 2023년도 7월 31일 경로 이후에 여러 전화가 있는데 한 번 아주 핵심 관계자와 전화했다고 영장이 나왔을 리 없다고 보고요. 그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황도 확보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의원은 한 번 등장할 줄 알았어. 뭐 이를테면 그게 뭐 내란 특검이나 내란과 관련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명태균이나 뭐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최상병에 또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어 논리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정치 탄압이다 못하는데 사건 하나하나 보면은 대단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집사, 뭐 책사, 법사, 여러 사들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집사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라는 이름 세 글자를 지으면 이 기업들의 이런 큰 돈의 투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을 앞두고 이 공정위 이슈를 굉장히 금감원 이슈를 잦아들게 할 필요가 너무 강력했어요. 뭐 몰랐다. 모 기업에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좀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 184억을 어느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의 그런 렌트카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망해가는 회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은 또 금방 다 날아가 버렸다. 완전 엑시트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성윤 변호사님 대규모적인 압수수색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압수수색 문제가요. 참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 과연 과잉한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더더군다나 고 최수근 상병의 이주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이 다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압수수색이 과잉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네. 그 군인과 군인 유가족의 억울함과 눈물은 다 풀리지 못했고 다 닦아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신분이 참고인이에요.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마땅히 항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앞으로 특검이 계속 이제 3특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확대되는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과잉하거나 위법한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다퉈보는 것을 그 당사자들이나 또는 변호인들이 고민해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규모적인 압수수색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도대체 그동안에 검찰, 경찰, 공수처는 뭐 했나? 아니 뭐 백보를 양보해서 탄핵 이전에는 뭐 그냥 뭐 그랬다고 쳐도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도대체 뭐 했나?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당선이 된 직후부터라도 잽싸게 움직였어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도리가 없죠. 사실 이제 신무정 검찰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황제 수사다 뭐다 그리고 무혐의를 주면서 불기소를 하면서 막 4시간 이상 그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게 검찰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냈다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눈치를 봤다는 것 말고는 사실 설명되진 않죠. 계속해서 그런데 눈치를 보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당선이 되고 나서라도 빨리 뭐 곧 특검이 대비될 테니 우리라도 먼저 하자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요. 아, 참. 그런데 부족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특검 수사는 거부하고 특검은 그냥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되겠죠? 그게 가장 유력한 유력하죠? 경우의 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법적으로는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인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피의자가 그 독거실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유형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구치소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방문 조사를 하자니 공수처가 1월 19일에 구속영장 나온 뒤에 21, 22, 3일 연속으로 그 당시에 그 강제 구인도 시도를 하고 방문 조사도 시도를 했는데 모두 무산된 전례를 특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문 조사도 특검이 쉽사리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데 다만 구속 기간을 연장을 받을 것이냐, 바로 기소할 거냐. 저는 이 정도의 선택지만 특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해 봅니다. 방금 강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서울구치소 측한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물리력을 써서 데리고 나와야지.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구치소 공무원들을 또 처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격이 있다. 내지는 뭐 직무유기 뭐 의율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임명을 한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임명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기 이전에 임명이 됐고 수원구치소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 또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이 수사에 뭐 그러니까 고발이 됐나요? 하여튼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서울구치소장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도 이 강제 인치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이거 대단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어허허. 의중까지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예. 그런 눈초리도 있고 또 특검에서도 우리가 지휘를 내렸고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이 특검 수사관들이 직접 이 집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를 구치소 해야 직원이, 되는데 예. 지휘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했다는 인식이 또 특검에는 있는 그러니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구치소 측도 좀 곤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편들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요. 예. 특검이 유의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적법과 적정은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강제 구인에 관해서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그건 일선 교도관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말이 쉽지 그걸 강제로 끌어낸다고 할 때 한 10명 정도는 필요할걸요, 인원수로.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뭐 수갑을 채워야 될 수도 있고 개구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일선 교도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가? 꼭 그렇진 않아 보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출석해도 과거에 수사에 임해온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묵비권 하겠죠. 그렇죠. 진술 거부권이 명확관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까지 일선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좋겠다는 거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또 전례를 찾기 어렵죠. 그런데 판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 수감된 사람들을 강제 인치하는데 물리력을 좀 강하게 수반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인권 침해고 반인권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건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고 거기엔 응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검찰이 부르는데 수감된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해서 강제로 끌어낸 경우가 있긴 있었다는 예, 얘기죠. 있죠. 있기 있고, 때문에 예.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결정이 있고요. 그 결정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까지 데려오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조사할 때는 진술거부권 고지는 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부할 예. 경우 강제로 끌어냈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당하다는 거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서 강제로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구치소의 고민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참. 이런 고민하게 만든 사람이 좀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1시 30분 좀 지났고요. 창녕군의 옥천 저수지가 범람해서 또 산청군의 신촌마을 저수지도 범람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히 남부 지역에 저수지나 하천 주변 여기는 아무튼 절대 근처에 가시면 안 되고요. 또 남부 지역에는 지금 산사태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산사태가 예상되거나 또 아니면 뭐 산 밑에 계신 지역 이런 분들은 빨리 좀 그 주변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강하고 요란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남 지역으로 토사 유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비탈면 보수 작업 중인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 산청 부근으로는 이 작업 구간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금서 졸음 쉼터 이전부터도 6km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전면 통제 중이라 산청 나들목에서 미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부근인 산청군 경호교의 홍수경보와 풍현지구의 산사태 경보도 유지 중이고요. 국도 20번 도로 청현교 부근은 도로가 잠겨 있어 진입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 북영천 부근은 2, 3차로에서 남해선 부산 쪽 진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4차로와 갓길이 빗길 단독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차는 많지 않지만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하셔야겠고요. 영동선 강릉 쪽 새마을 부근 꽉 막힌 정체 1차로 사고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매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우리 장윤매 변호사.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는 신선한 충격을 받는 이게 비속어라고 하더라고요. 다등디 이렇게 해서 이제 문매를 맞았다는. 다들 했어요. 다 했어요? 다구리라고 그럼 하세요. 다구리라고 해도 되는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아니 그게 왜냐면 이제 정치인의 언사에서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그 상황을 너무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비대위 국민의힘 지도부에 혁신안 뭐 보고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왔습니까?
다구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배척당하고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낸 건데 저도 그 혁신안을 보면 이를테면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좀 봉합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저격하는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비위도 맞추고 저기 비위도 맞추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뭐 개파 갈등을 네. 하지 않겠다는 뭐 서약서를 써 이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큰 방향성, 인적 쇄신 그리고 잘못이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선언 이런 거를 요청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수용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바른말 고운말을 전파하는 우리 KBS 한국 방송에서는 몰매라고 하는 순화된 표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룡원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예, 그 금주의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저에 대한 징계 처분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내용을 올린 뒤로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뭇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내용 증명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던데 SNS 및 방송에서 당 대선 후보 비판, 개파 갈등 조장 이런 것들을 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라는 건데 예. 이걸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쓴소리 많이 했다 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윤리위원회에 함께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비대위가 거부했던 이재영 전 의원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방송 듣는 윤리위원장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회부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양양자 전 의원 김종혁의 죄는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 하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보수 정당이 계몽령자들과 강제 후보 교체자들 대신 그걸 비판한 사람을 입틀막 징계하는 네. 진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시도는 합리성이 없고 설득력을 잃은 상황이거든요. 하루빨리 이런 조치는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뭐 두 분 다 핫한 한마디에서 국민의힘 언급하셨으니까 자, 뭐 어떻게 할까 정리하기도 전에 아무튼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표를 준 사람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된 거고 자동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거고 간단히 말하면 지금 현재 당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들 인선을 해서 당 뭐 기존에는 최고위원격으로 지금 비대위원회가 있는 거고 거기서 윤리위원 아니죠 혁신위원회를 이제 구성한 건데 안철수 위원장은 되자마자 쌍권 나가라 그러다가 그만둬 버리고 윤희숙 위원장 되자마자 자신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비대위원장을 너 나가라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혁신안에 대해서 이른바 몰매를 주는 비대위 형태가 있고 게다가 뭐 전환길에 입당이 오르네 그르네 징계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걸 방금 언급하신 뭐 김종혁 최고위원 징계하고 있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자조적인 표현인데 3년은 너무 길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총선 2년 8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이런 구조를 모르지 않을 텐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그다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4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을 지목한 것은 일단 인적 쇄신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다만 본인의 손으로 혁신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인적 쇄신에 관해서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이 당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저에서부터 널리 호응과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의 그 혁신안이 본인에 의해서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혁신이 분출하는 시점에 윤희숙 혁신안을 불러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2004년에 그 차떼기 사건 때 있었던 한나라당의 37명 불출마 선언 예. 이걸 언급을 했던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2004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해 2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됩니다.
공심위에서 최병렬 대표 불출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날에 당시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의원들이 최병렬 대표하고 면담을 하면서 담판을 해요. 근데 그 시점이 총선 2달이 채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 정도로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널리 당원들의 바닥 정서에서부터 공감을 얻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이게 자생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과거를 짚어주셨는데 과거에는 그럼 본인의 기득권과 이제 권한을 좀 내려놓기도 했고 당을 위해서 대선에서 역대급 큰 표차로 졌단 말이야. 뭐 계엄의 그 후폭풍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쇄신하고 정비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문법이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앞두고 말씀 주셨지만 총선은 너무 멀고 지방선거는 그러면 어찌어찌 치르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본인 지역구에선 이겼으니까 지방선거는 크게 나한테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으로 임하니까 제가 여러 주변에 뭐 보수 농객이란 분이랑도 뭐 말씀 여쭙기도 하고 다른 뭐 민주당 지지자들 뭐 여러 이 계층분들한테 여쭤보면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는 이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표를 모른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너무 잘해요. 이를테면 4명 쇄신이요? 아니요. 한 20명, 30명은 다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의 국민의힘. 못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거를 막아주는 지금 지붕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쇄신에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나. 혁신위는 뛰어났지만 대단히 혼란과 이런 부분만 가중될 뿐이죠. 거기에 또 외부 변수까지 뭐 전환길 뭐 이래서 예, 또 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죠. 답을 찾아낼 것인가 의문입니다. 기존 주류 집단의 입장에서 뭐 당장 불출마 선언은 좀 뭐 캥긴다 섬 쳐도 전략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나 탄핵 뭐 계엄에 관해서 이게 있으니까 우리 전략적으로 지금은 조금 좀 숨어 있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숨어 있자가 아니라 그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환기를 불러가지고 대선에 진 건 윤 대통령 쫓아냈기 때문이다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 숨어 있겠다. 네. 우리가 더 장악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형국 아니에요?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뭐 리셋 코리아 토론회 기사를 보고 정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날까지만 해도 그 어떤 관점에서 논평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도 됐고 이른바 확실하게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개인과 단절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문제다. 윤석열식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 드려오고 있었는데 예. 그날 그런 토론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제 개인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굳이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자면 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예. 독자적으로 어떤 팬덤이나 대중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본인의 지지세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당 전체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서 보수의 재건을 어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8월 22일 전당대회를 두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붙여보죠. 정면으로 붙자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이상민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의원은 명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에 반대하는 세력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또 당권 잡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 또 나서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한판 붙어가지고 당권을 잡으면 당을 기존 지도 새로운 지도력을 가지고 혁신해 나가면 되고 만약 한판 붙어서 지면 집단 탈당을 해서라도 완전히 당을 쪼갤 수밖에 없다. 딱 간명하게 얘기를 하던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단 탈당과 같은 언급은 대단히 섣부르고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왜냐면은- 전당대회 이후를 이제 가정한 거긴 하죠. 그리고 그 보수의 본류라고 하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당의 주인들이 엄연히 있는데 물론 전환길실 필두로 해서 외부에서 극단적인 생각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당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분들께 당을 내어주고 나간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없죠. 오히려 안에서 그분들을 정리하거나 노선 투쟁을 해서 극복하거나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지. 아니 근데 전당대회에서 그쪽 세력이 이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전환길 씨에 대해서 국한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 뭐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 팩스 입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원장이 직업을 행정사라고 표기를 해서 팩스로 입당을 해서 평당원의 자격을 얻어요. 그걸 중앙당에서 나중에 알고 나서 김만복 전 원장이 2015년 해운대 기장을 보궐선거 때 상대당 후보의 캠프에 격려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짚어내서 윤리위에 보내가지고 탈당 권고를 예. 통해서 출당시킴으로써 당원 자격을 빼앗았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지금 본명으로 입당을 인터넷으로 하는 바람에 아무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 자격은 부여됐더라도 그 이후에 했던 일련의 운동을 가지고 해당 행위로 징계해서 당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당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따라서 들어오는 분들도 힘을 얻긴 어렵겠죠. 일단 그런 방식이 하나 가능하고, 그리고 안에서 어떻게든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해서 민심의 중앙값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설득하고 예, 우군을 예. 만들려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에서 설령 지면 비주류라서도 계속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송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 장 변호사 네. 가능하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혁신의 아이콘이 많이 퇴색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대선 때도 했고 뭐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됐다는 그 근원 같은 게 뭐 많이 멀어져 왔다고 합니다만 이제 한계로 작용할 부분이 있고, 또 이 당내 주류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또 당원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특검에서 통일교 수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윤심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통일교 2인자가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건진법사가 권. 건입니다. 이건 권성동. 이러니까 막 그럼 당원 모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3개월 당비를 1,000원씩만 내도 뭐 10,000명 이상을 모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예. 권성동 의원이 드랍을 하니까 우리가 낭패를 봤다,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 집단적으로 할 때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지금은 전환길 씨는 본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체크가 돼서 이 당원 당규를 봤더니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제를 하더라도 그 본인이 데려오겠다고 하는 10만 명, 저도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세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분별해가지고 당원 가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없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전당대회를 할 때 좀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혁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과연 될지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아무튼 네. 전당대회에서 한판 붙자, 양쪽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실망적이고, 이를테면 김재석, 김용태 이런 얼굴들이 나오면 이렇게 눈길이 한 번 더 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도 예. 김재석, 김용태, 뭐 한동훈 뭐 이런 분들도 아마 모여서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붙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그게 하나의 그렇죠. 분기점이 알겠어요.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이건 송영훈 변호사가 야당 입장에서 몇 사람이 문제입니까? 다 문제입니까? 아니, 많은 후보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국민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명만큼은 지명 처리를 해야죠. 혹시 우리 청취자들께서 김명수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14년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다가 지명 철회가 됐던 후보자입니다. 당시에 김명수 후보자도 제자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진숙 후보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진숙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안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낙마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강선 후보자는요.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시는 문제 아닙니까? 이 갑질은요. 우리 국민들 중에 갑으로 살고 있는 분들과 을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더 많냐고 물으면 아마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 취임사에 가름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네. 이런 아름다운 문장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국회에서
청소 노동자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한낱 쇼가 아니라면 인사는 곧 메시지라는 말대로 이것은 지명 철회로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장윤미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이제 뭐 나왔다면 이르면 내일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수기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인데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엄중히 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제. 뭐 두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장관직은 본인의 전문성을 실험하거나 경험을 축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발현하는 자리이고 행동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는 저는 야당과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고 또 강선우 후보는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해당 보좌진한테 사과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도 해명이 깔끔하지 않았다, 납득되지 않는다. 이제 추가 의혹이 계속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이거 좀 종합한 정무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 토론하면서 여러 장관 후보자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마 인사청문 끝날 때까지는 표적이 집중되도록 놔둘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만약 진작에 지난주에 뭐 이진숙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강선우 네. 이 두 분을 만약 지난주에 낙마시켜 써보세요. 그럼 다른 두 분이 또 타겟팅이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버틸 거다. 그러나 그대로 다 가지는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대로 흐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물때에 비유했던 그 예. 표현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확 하면은 뭐 역대 뭐 정부들이 다 이제 한두 명의 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에 뭐 언론도 주목을 더 많이 하고 예. 청문위원들도 그런데 근데 물소대가 다 같이 가진 또 못하는 그런 비유가 그 맥락에서 좀 나오는 그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 대단히 아니한 것 같아요. 어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 언론에서 제기한 것 이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민주당 1,500 보좌진들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문제는요. 이제는 언론에서 의혹이나 논란이라고 하는 용어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보좌진들은 앞으로 갑질 당하라고 살라고 공언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현역 의원의 경우 단 한 명도 낙마한 적이 없는데 만약 이번에 낙마하면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되는 것. 네. 이런 건 뭐 부담이 될까요? 어떨까요? 아, 그게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한 번도 현역 의원은 낙마한 사례 저는 현역 불패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냥 비유적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소리는 알았는데 한 명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은 되겠는데 그럼 부담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첫 사례를 남기는 부분에 대한 부담과 임명을 했을 때의 부담을 이제 견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뭐 의원 활동이나 또 아이를 또 양육하면서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됐던 부분이 있고 또 의원 의정 활동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이 논란이 더 큰지 아니면 이 능력이 더 큰지 견주는 좀 작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현역 불패라고 하는 성역도 깨져야죠. 예. 그리고 그런 성역을 깨뜨리면 오히려 인사면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그럴 여지도 수도 있을 있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금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단식할 때 강선우 후보자가 가서 이불 덮어주는 영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불을 덮어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과 거짓말을 덮어주려는 예, 거냐. 예. 그런 비판 받아가면서까지 강행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역은 한 명도 낙마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될 수 있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뭐 현역 의원이라고 그래서 불가침의 성역입니까? 그건 뭐 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국민 여론 눈높이에 잘 맞춰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좋은 판단을 내리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듣고요. 저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